안녕하세요. 네, 일어날 일 일어난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책으로는 이제 3장,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세 번째 이야기랑 네 번째 얘기가 책에서의 그 원자에 해당되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책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책 얘기는 책에서 책을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책 얘기보다는 책에 있는 수학 얘기를 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에는 책에서도 약간의 수학 강의라는 별도 섹션을 통해서 좀 설명을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전에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책에서도. 여기서 이제 주로 설명하는 내용은 이번에는 벡터와 벡터 미분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책의 이 그레디언트라는 개념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되게 초반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부가 섹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벡터 얘기가 좀 많은데요. 벡터 얘기죠. 벡터 얘기인데, 이 고등학교, 현재,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벡터를 배웠죠. 고등학교 때. 이제 수2 아마 해서 배웠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기하라는 과목이 아마 일반 선택 과목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이제 벡터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벡터는, 사실 이 책에서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화살표, 여러 거를 많이 하거든요. 화살표. 제가 이제 화살표 얘기가 나오니까 요새 이제 뭐지? 뭐 인기를 끈 만화 중에 이제 뭐 만화책은 이미 다 완간됐습니다만 귀멸의 칼날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TV 애니메이션이 일단 시즌 1은 끝났고요. 지금 넷플릭스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즌 2가 이제 지난 주인가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1편이 일단 나온 상태고요. 이제 계속 나오겠죠? 예, 거의 이제 그 귀멸의 칼날 그 1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1편, 1편? 일부? 예, 초반부에 걔네 이제 혈귀, 일본어는 온이라고 그러는데, 혈귀 중에 그냥 몬스터죠. 사람형 몬스터. 그 중에 이렇게 요 화살표를 무기로 쓰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화살표도 직선이다. 직선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 화살표가 떠올라서, 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런데,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뭐 그런, 뭐, 걸로 얘기를 하죠. 음, 인데요, 실은 이게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기억에 물리를 배울 때,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울 때 이 벡터를 배우거든요. 이제 그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력. 이게 스피드거든요, 영어도. 여러분들 속력 대부분 스피드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속도도 아마 스피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속도나 속력이나 뭐. 사실 속력이란 말 잘 안 쓰죠, 의외로. 그냥 자동차 속도가 얼마냐, 뭐 100km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자동차 속력이 얼마냐. 요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버들이 이제 뭐 차 리뷰 유튜버들이 차량 속력, 속도? 이렇게 뭔가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속도는 영어로 velocity입니다. 네, 그래서 다르죠, 단어가, 그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가 뭐가 다른 거냐, 또 하나는 이 속력과 속도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뭘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이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속도는 거리가 아닙니다. 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치가 변한 거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거리가 영어로 디스턴스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거리. 그 다음에 이 변이는 영어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럽니다. 네, 되게 좀 까다롭죠. 일상생활 잘 안 나올 것 같죠, 그죠? 벨로시티도 잘 안 나오는데, 요거까지 나오는. 하여튼, 이렇게 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그다음에 벨로시티 속도, 얘네들은 다 벡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물리책에 나옵니다. 예, 물리에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예,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다는. 얘네들은 거리, 뭐 여기서 말하는 거리, 그다음에 여기 스피드, 속력, 이건 다 방향이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양만 있는. 스칼라죠, 스칼라.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벡터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수학, 뭐, 예를 들면 뭐 순수하게 수학이라고 하는,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분야로 치면 선형대 수학, 선형대 수학에서 얘기하는 벡터는 정의가 굉장히 굉장히 단순해요. 예. 뭐냐면은 그냥 수를 나열한 거를 얘기합니다. 수를 나열한 거. 어, 수를 수를 이렇게 쭉 몇 개 쓰면은 이렇게 쓰면 이게 벡터예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쓰고 좀 구분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가로로 시작하고 묶고 뭐 중간에 컴마 찍기도 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벡터인 거죠. 수만 이렇게 쭉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요게 왜 또 이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면 근데 이 벡터 배우면은 벡터 안 배우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벡터를 배우신 분들은 행벡터, 종벡터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우 벡터 이게 이제 한 줄인 거죠.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 로 벡터, 근데 컬럼 벡터라고 배워요. 컬럼. 이게 종 벡터거든요. 이렇게 된 거. 이게 행 벡터겠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세워지는 기둥처럼 세워지는 거. 이게 컬럼 벡터거든요. 이런 것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벡터가 수를 쭉 나열한 건데 나열하는 방향이 이렇게 그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거의 차이로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컬럼 벡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로우 벡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렬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의 이제 시작이 바로 벡터인데, 벡터는 그냥 수가 나열된 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플러스로 이제 예를 들면 아마 수장대에서 배우시는 분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도 아마 배우실 거예요. 이 경우는 조금 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만족해야 될 성질이 필요합니다.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벡터 자체는 저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수에 나열한 거랑 이 벡터, 이거 물리에서 벡터 얘기하는 크기랑 방향이랑 이게 무슨 관계냐 할 텐데요. 이게 이제 결국 벡터를 우리가 이제 기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좀 같이 배운 거죠. 사실 벡터는 어, 이 기하 또는 그 유클리드 공간, 뭐 유클리드에서 얘기하는 차원에 대해서 뭐 1차원 직선, 뭐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벡터는. 네, 벡터 자체는.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벡터는 수의 나열이라는 정의만으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수학적인 의미를 갖고 활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벡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행렬도 나오고 뭐 텐서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선형대수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 사실은 뭐 행렬도 그렇고 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숫자만 조금 막 모여 있어서는 잘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시각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어 이 벡터의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2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치면은 컴마까지 찍어서 그럼 이렇게 수가 이제 문자로 쳤지만 이렇게 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좌표 성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좌표 성분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이렇게 평면에다가 2차원 평면에다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평면이나 공간에 그래서 어, 그 물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 물리에서 뭔가 다루고 싶은 어떤 뭔가 또 양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물체가 됐을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수학의 어떤 이론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데, 그때 그 수학의 이론 자체는 물리에서 그렇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대로 순수하게 그냥 뭔가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그 물리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매우 좋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흥미롭죠, 사실.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죠? 아인슈타인의 공간이 이렇게 휜 거 있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리만 뭐 이렇게 뭐 스페이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리만이 상대성 이론을 알아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본인대로 이렇게 비유클리드 기하에 맞춰서 뭔가 만들어 본 건데 뭐 이론을 근데 그게 마침 또 이렇게 또 활용이 되는 뭐 그래서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수학이라는 게 일견 되게 좀 쓸모없고 쓸데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애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뭐 수학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좀 그런 걸 보면은
일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데 왜 그런 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그냥 평균적인 삶에서의 일상에서는 뭐 유클리드 기하고 뭐고 간에 뭐 사실 잘 안 나오죠. 근데 뭐 혹은 뭐 이렇게 쓸지는 몰라도 그 본인한테 그게 뭐 뭐랄까 그 쓰이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쓰인다라고까지 느껴지진 않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는 물건들 대부분 다 딱딱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원도 있고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뭐 막 이거 뭐 방정식 이런 거 떠올립니까? 잘 안 그렇단 말이죠. 떠올릴 필요도 없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지금 배우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수학이 예전에는 그때 잠깐도 얘기했었는데 뭐 프랑스 저, 혁명 시절에 뭐 대포 뭐 날라다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연관이 있을지는 몰랐어.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 세계 과학이 발달하고 뭐 세상이 발달하고 하면서 17, 18, 19, 20, 20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그 수학 관련된 거, 과학도 그렇지만 점점 더 이렇게 좀 감춰지고 밑으로 복잡한 거일 수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감춰지고 사람들한테는 좀 더 쉽고 편한 거 위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밑에 많이 깔려 있지만 사실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재 교육은 21세기에 왔어도 여전히 이걸 가르치거든. 이거는 배울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뭐 안 배워도 알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근데 이제 요 밑에 부분, 정말 정말 밑에 깔려 있는 이것들은 지금은 공부해봤자 너무 이게 간격이 크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그린 게 뭐죠? 요 7, 8년 그렇죠. 여기다 그린 걸로는 되게 짧지만, 아무튼, 이게 꽤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에만 봐서는 안에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블랙박스라고 하죠, 이런 걸. 예, 세상이 다 블랙박스화 돼 있어서, 이 안에 무슨 수학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별로 뭐 도움이,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이제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잘 못 느끼죠. 실제로 밀접한데, 뭐 하다못해 지금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이 수학과 물리 뭐 이런 걸 다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양자역학 심지어, 그죠?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이 깔려 있는 것들, 그 기술이나 뭐 이론이나 과학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 뭐 한두 개 공부해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다 알기에는. 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좀 돌아오면요. 이 책에서는 이 성분이 3개인 벡터의 중요한 3차원이죠.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벡터에 주목을 합니다. 3차원 벡터. 여기가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3차원 벡터 배웠거든요. 근데 요새 그 고등학교 기하 과목에는 3차원 벡터가 안 나온다네요. 2차원까지만 나온답니다. 아, 뭐. 근데 뭐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올리는 거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이 일단 3차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X, Y에서 Z가 하나 추가됐다. 뭐 이 정도로. 자, 이제 벡터를 함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벡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세 개 성분이 있잖아요.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 이렇게, 이렇게 성분이 있는 거죠. 근데 요 하나하나가 그냥 상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함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 전체를 우리가 V라고 하면은 대문자 좀 크게 책에서는 크게 썼을걸요 아마. 근데 저는 그냥 적당히. 그래서 여기가 VX, 여기가 VY, 여기가 VZ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분을 생각해 보면 전체를 V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분을 또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면은 이게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변하는 값, 함수죠, 쉽게 얘기하면. 이 함수가 어떤 변화가 되면, 값이 변화되면 그 변화를 어느 정도 하는 건지를 관심 있어 하잖아요. 변화하는 정도.
를 관심 있어 하면은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근데 미분을 하는데 미분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할 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아주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축별로 미분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축별로 미분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축별로 미분 그럼 dx인가? 이렇게 dx d dy 뭐 dy구나 이래. 이렇게 하면 되나? 살 텐데 요게 이제 사실은 뭐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vx가 x만의 함수로 돼 있고 여기도 y만의 함수로 돼 있고 여기도 z에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말이 되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럼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 보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x축을 값을 나타내는 함수라 하더라도 이건 이걸 축을 나타내는 거지 이 함수의 변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정확히는 그러니까 3변수 함수인 거죠. 3변수 함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턱대고 1변수처럼 미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편미분을 하라는 얘기죠. 라운드 x, 라운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벡터, 벡터 함수, 벡터 미분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벡터 자체도 지금 물리 때 선택 안 했고 벡터도 처음 들어보고 뭐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다는데 뭐 그냥 뭐 3차원의 좌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아직 좀 혼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제가 예를 조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런 거예요. V가 정말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함수입니다. 이게 함수. 네, 정말로. 항등함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vx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x로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vy는 xyz에 대한 함수인데 y만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vz는 이것도 xyz에 대한 함수인데 z만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좋죠. 그럼 이거 편미분하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걸 편미분을 하면은 자 이렇게 에? x라고 해야 되구나. 이렇게 y죠. 여기 나오네.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여기는 사실은 y 각각 축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미분하면 다 1, 1,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오, 좋네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은 뭐냐면 3차원이지만 이렇게 쫙 늘어나는 그러니까 뭔가 동일한 속도로 그죠? 등소 운동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간단하죠? 조금 이제 복잡한 사례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것도 간단하지만 이런 식인 거예요. 어때요? 이거는 확실하게 그 한 축에 대한 함수 자체가 3변수로 돼 있죠. 그죠? 이것도 다변수, 이렇게 다변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도 편미분 값은 같아요. 예, 보기만 해도 알겠죠, 그죠? 어쨌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여기 그 한 성분을 나타내는 함수가 1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을 나타내는 거지만 x축 값을 나타내는 거지만 x, y, z가 다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도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축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때 편미분, x에 대한 그 축에 대한 편미분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도 오래 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그냥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